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녹화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잠깐만 창문 좀 닫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밤에는 광주에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요. 전국이 날씨가 흐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가 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보니까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왔네요. 어쩐지 오늘 아침에 생각보다 까먹은 게 많아요. 어제 아침에 먹으려고 사둔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것도 까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는 까먹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까먹는 게 오늘 하루 동안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목요일인 것도 까먹었어요. 금요일인 줄 알았거든요. 직장인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까먹어 버리는 거. 매일같이 시간을 보는데. 네, 그러면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은 매번 지는 걸까? 새벽닭과 일군. 발음이 이렇게 안 될까요? 새벽닭과 일군의 착각적 상관. 꽃기요 꺾고 새벽이 되면 수탉이 이렇게 회를 치며 소리칩니다. 그러면 농장의 하루가 시작되지요. 그러면 일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쓸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에는 아주 게으른 일꾼이 한 명 있었어요. 아유 졸려. 또 망할 놈의 새벽이 왔구나. 새벽 따위는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 잠 좀 실컷 자게 말이야. 게으른 일꾼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새벽에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게으른 일꾼은 마당을 쓸다 말고 종종 걸음치며 돌아다니는 수탉을 흘겨보았어요. 얄미운 놈. 새벽이 오면 저놈이 맨 먼저 일어나 울어댄단 말이요. 그러다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만히 있자. 저놈을 죽이면 새벽이 오지 않겠군. 게으른 일꾼은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어요. 그날 저녁 일꾼은 아무도 모르게 수탉을 숲속으로 끌고 갔답니다. 난 새벽이 오는 게 싫어. 그런데 네 놈이 늘 시끄럽게 울어대서 새벽을 부르거든. 그러니 넌 죽어야 해. 수탉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일꾼에게 말했지요. 새벽은 제가 불러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남들보다 좀 부지런할 뿐이에요. 듣기 싫어. 일꾼은 잔인하게 수탉의 목을 비틀어 수탉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벽이 오지 않겠군. 그럼 실컷 자볼까? 일꾼은 손을 탁탁 털며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새벽 농장에서는 수탉이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했어요. 어째서 수탉이 울지 않는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요. 그러나 게으른 일꾼은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수탉을 죽였으니 새벽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안심한 것이지요. 게으른 일꾼이 보이지 않자 농장 사람들은 일꾼방으로 가보았습니다. 이런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한나절 되도록 잠만 자고 있어. 썩 일어나지 못해?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두들겨 깨웠습니다. 일꾼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날이 밝았어요? 이상하다. 수탉도 없는데 어떡해? 게으른 일꾼은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농장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이제야 알겠군. 바로 저 게으름뱅이가 수탉을 죽인 거야. 어쩐지 오늘 수탉이 울지 않더라니. 이 애끼, 이 게으른 놈. 어디 혼 좀 나봐라. 농장 사람들은 게으른 일꾼을 마구 때려 농장에서 내쫓았습니다. 농장에서 쫓겨난 일꾼은 엉엉 울면서 중얼거렸지요. 아이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는구나. 이 동화에 나오는 게으른 일꾼은 수탉 때문에 새벽이 온다 라고 판단하여 수탉을 죽였다. 사실 새벽이 오는 이유는 지구가 돌아서 그런 것이지 수탉이 울어서가 아니다. 즉, 일꾼은 아무 상관도 없는 수탉과 새벽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일꾼을 보며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종종 한다. 가령 학교에서 복장 검사에 걸린 한 학생이 어쩐지 아침에 똥을 밟더라니 운이 안 좋군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똥을 밟은 일과
선생님이 복장 검사를 한 것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내가 똥을 밟아서 선생님께 걸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별개의 두 사건이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두 사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착각적 상관이라고 한다. 이 착각적 상관의 개념을 다음 속담에 적용해보자. 우리나라 속담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라는 속담이 있다. 사실 까마귀가 날아간 것과 배가 떨어진 것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배가 떨어진 이유를 까마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경기는 항상 진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착각적 상관의 대표적인 예다. 사실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팀이 경기에서 진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경기를 봐서 진 거야 라고 말한다. 만약 그 경기가 한일 축구 경기였다면 일본이 한 골 넣었을 때 나 때문에 라는 죄책감은 더욱 심해진다. 그러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차라리 경기를 안 보겠다고 결심하기까지도 한다. 마치 수탉이 오니까 새벽이 온다 라고 생각해 수탉을 죽인 어리석은 일꾼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경기를 보는 것과 응원하는 팀이 패배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에서도 착각적 상관을 찾을 수 있다. 바로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 방향 틀리고 건널목에 차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이라고 하는 대목이다. 이 부분 뭔가 제가 이제 이 책과 상관없이 개구리 중사 캐로로를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갑자기 문득 캐로로 하니까 캐로로가 보고 싶어져가지고 시선과 이 청각이 뭔가 잡힌 느낌입니다. 어릴 적 애니메이션을 볼 때 그 앞에 앉아서 무조건 주제가를 따라 불렀거든요. 그럼 동생도 옆에서 따라 부르는데 제가 다 부르고 싶어서 동생은 따라 부르지 마 라고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싸웠죠. 가끔 1절, 2절 나눠서 부르자 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불킥 하고 싶은 내용인데 앞에 앉아갖고 주제곡 부르고 있고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더 크게 부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노래 부르는 거에 진심인가 봅니다. 큰맘 먹고 세차하면 비 오고 소풍 가면 소나기 급하게 탄 버스 방향 틀리고 건널목에 가면 항상 내 앞에서 빨간불. 내가 지금 이게 다 기억이 납니다. 신기해요. 내가 세차하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꼭 내가 세차하면 비 오더라 하는 식으로 두 사건과 연관짓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나 머피의 법칙도 착각적 상관이라 할 수 있다. 착각적 상관의 예는 결벽증으로 유명한 한 방송인의 선수 시절에도 찾을 수 있다. 그는 시합 전에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심정으로 집을 청소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버릇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결벽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생활을 보니 음료수를 반드시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세우거나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해 놓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화장품 뚜껑의 방향을 어디로 놓든 그것은 경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화장품 뚜껑을 가지런히 정렬해 놓은 날에는 좋은 성적을 내다가 그렇지 않은 날에는 참패했다면 화장품 뚜껑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 뚜껑이 아니게 된다. 자신의 승리를 비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편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착각적 상관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해밀턴과 기포드가 했던 실험 하나가 있다. 연구자들은 무작위로 구성된 집단 A와 집단 B가 있다고 실험 참가자들에게 말했다. 이때 집단 A는 30명이고 집단 B는 15명이라는 사실과 두 집단이 다음처럼 좋거나 나쁜 행동을 했다고 알려졌다. 집단 A의 구성원들은 20가지의 좋은 행동과
10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집단 B의 구성원들은 10가지의 좋은 행동과 5가지의 나쁜 행동을 했다. 연구자들은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이 적힌 문장을 집단 구분 없이 순서를 섞어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집단의 성적을 평가하라고 했다.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구성원 수가 적었던 집단 B가 구성원 수가 많았던 집단 A보다 나쁜 행동을 더 많이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에서 두 집단이 보인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의 비율이 2대1로 같다고 알려주었는데도 말이다. 즉, 실험 참가자들은 집단 B가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B를 나쁘게 평가한 것이다. 사실 집단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것과 나쁜 행동을 하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실험 참가자들은 두 사건을 연결지었고 그 결과 착각적 상관이 일어난 것이다. 이 실험은 소수 집단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얼마나 쉽게 형성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이 실험 결과를 실생활에 예로 들면 이런 식이다. 다들 한 번쯤 김여사란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원래 김여사는 운전에 서툰 여성을 가리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가 무개념 여성 운전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이는 과거에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수가 적어서 생겨난 말이다. 즉, 여성 운전자가 소수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의 실수가 남성 운전자의 실수보다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는 결국 착각적 상관으로 인해 여성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우리의 뇌는 왜 착각적 상관을 일으키는 걸까? 그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때문이다.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은 매우 강렬하다. 가령 우리가 윷놀이를 할 때 뭐 나와라 하며 윷을 던지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뭐가 나오면 상대팀보다 더 빨리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사소한 행동에서조차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거는 이러한 욕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알아보았다. 그녀는 요양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 집단에게는 저희가 다 알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노인들의 자율성을 제한했다.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시설 운영에 노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후 약 3주 뒤에 두 집단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다. 그 결과 시설 운영에 직접 개입하면서 자신의 통제력을 행사한 노인들의 경우 표정이 밝아지고 신체적 활동도 늘어나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율성을 제한받은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나쁜 수치를 보였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이 실험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굳이 엘렌의 실험을 모르더라도 통제감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다. 가령 당신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 도착 시각을 모른다고 해보자. 이것이 얼마나 불편할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다음에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혹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화에서 게으른 일꾼이 새벽에 오지 않게 수탉을 죽인 것이나 시험날 낙방하지 않기 위해 미역국을 안 먹는 것 등도 다 통제감에 기인한 행동이다. 정리하면 착각적 상관은 통제감 때문에 일어난다. 우연한 사건들이 나의 통제하에 있다고 착각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착각적 상관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징크스가 생겨 우리로 하여금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 또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착각적 상관을 역으로 이용하면 불안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자꾸만 불행이 겹친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정말 운 없게 태어났나 봐 라며 신세한탄을 하는 대신 그건 나의 착각적 상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다. 즉 서로 관련 없는 일들을 엮어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하는 것뿐이라 다독이는 것이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내가 주식을 사는 것과 그 다음날 바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험이 쌓이게 되면 내가 주식을 사서 떨어지나 봐. 내가 파니까 바로 다시 오르네 하면서 착각적 상관을 하게 된다. 하지만 착각적 상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우리의 대인 관계는 인간 관계가 아니라 상관 관계다. 그런데 왜 착각적 인과가 아니고 착각적 상관일까? 그 이유는 상관 관계가 인과 관계와 상관 관계와 인과 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심리학에서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상관관계란 두 대상이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두 변수가 있을 때 한 변수의 변화가 생기면 다른 변수도 같이 오르거나 반대로 내려가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상관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상관계수란 두 변인이 서로 관계된 정도를 나타낸 지수를 말하는데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의 값을 가진다. 이때 절대값이 클수록 두 변인의 상관관계가 높다. 예를 들어 자존감과 성적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성적이 올라서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성적도 높은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연구 결과 이 상관관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사이에 있으므로 자존감과 성적은 어느 정도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말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인과관계의 예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에드워드 리먼은 이를 두고 상관관계는 데이터 속에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 라고 말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너 때문이야.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마치 무슨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는 모두 상관관계에 속한다. 네가 잔소리를 하니까 원인.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야. 결과. 반대로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원인. 내가 잔소리를 하는 거지. 결과.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오롯이 한 사람의 문제로만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관관계이기 때문이다. 큰 부탁을 하고 싶을 때는 작은 부탁부터. 햇닌 달림에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옛날 어느 산골 외딴집에 어머니와 어린 오누이, 젖먹이 아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잔칫집에 일을 도와주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종일 일하고 바구니에 떡을 한가득 얻었지요. 어머니는 떡바구니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을 때 난데없이 호랑이가 어흥 하고 길을 막았답니다. 어멈, 떡 하나 주소.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얼른 떡 하나를 호랑이에게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고개를 넘을 때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어멈, 남은 떡 주소. 그렇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떡을 모조리 다 빼앗아 먹은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멈, 왼팔 하나만 주소. 그럼 빨래는 어떻게 하고 벼는 어떻게 베니? 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할 수 없이 왼팔을 내주었어요. 다음에는 오른팔까지 호랑이에게 내주었죠. 어머니는 힘겹게 고개 하나를 더 넘었어요. 그런데 아까 그 호랑이가 다른 호랑이인 척 시치미를 떼고 앉아 있었어요. 어멈, 다리 하나 주소. 다리를 주면 집까지 어떻게 가니? 외다리로 깡통깡통 뛰어가면 되지. 주지 않으면 잡아먹을 거야. 어머니는 다리 하나를 내주고 깡통 깡통 힘들게 뛰었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시뻘건 입술을 핥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멈, 깡통거리는 그 다리 하나 마저 주소. 외다리마저 널 주면 이 고개 넘어 있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니? 동실동실 굴러가면 되지. 결국 하나 남은 다리도 호랑이에게 준 어머니는 몸뚱이라도 굴려서 아이들에게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가 그 몸뚱이마저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어머니가 입었던 옷을 입고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 갔답니다. 교활하고 악랄한 호랑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호랑이는 어머니를 절대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손에 넣었다. 호랑이는 어머니가 고개 하나를 넘으면 어머니의 팔 하나를 요구했고 다음 고개에서는 다리 하나를 달라고 했다. 즉, 호랑이의 요청은 순차적인 단계를 밟고 있다. 그런데 어머니는 호랑이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다. 상식적으로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곤 한다. 호랑이가 사용한 설득의 기법 때문에 말이다. 그 기법이란 바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은 상대방의 허락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설득 기술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상대가 거절하지 않을 법한 작은 요구를 한다. 만약 상대가 이 요구를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큰 부탁을 해서 이번에도 상대방이 허락하게 만든다. 이 설득 기법을 연구한 학자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다. 그들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자원봉사자로 변장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의 가정집에 일일이 방문하여 다소 황당한 요청을 했다. 집 주인들에게 그들의 정원 앞들에 안전운전이라는 간판을 설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런데 이 간판은 엄청나게 컸고 모양새도 볼품없었다. 한마디로 아름다운 정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흉측한 간판이었다. 당연히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거절했고 오직 17%의 집주인들만이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이때 약간의 다른 방법을 쓰자 무려 76%의 집주인들이 요청을 들어주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로 앞서 말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때문이었다. 자원봉사자로 변장한 연구자들은 정원에 안전운전 간판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하기 약 2주 전에 미리 그 집을 방문했다. 그리고 안전운전이라고 적힌 작은 스티커를 집 앞 입구에 붙여달라고 부탁했다. 이어서 이 스티커를 차에도 붙여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집주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부탁이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사소한 부탁을 들어주었던 집주인들이 나중에 그 흉측한 간판을 정원에 설치하는 것도 승낙했던 것이다. 다시 동화로 돌아가 보자. 동화 햇님 달님에서 어머니도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에 걸렸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호랑이가 첫 고개부터 다짜고짜 어머니의 몸뚱이를 달라고 했다면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호랑이에게 저항했을 것이다. 하지만 호랑이는 간교하게도 어머니에게 떡 하나부터 요구했다. 아마 어머니는 떡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호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것이다. 이를 기점으로 호랑이는 어머니에게 점점 무리한 요구를 했고 어머니는 뭔가 꺼림칙하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유혹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제한하면서 서서히 상대방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이 유혹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는다. 때로는 그 유혹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간다. 그리고 변명한다. 어쩔 수 없었어. 동화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호랑이에게 팔을 내주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먹힐 거야. 그러면 아이들에게 갈 수조차 없겠지. 하지만 이런 식의 타협은 결국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것과 다르지 않다. 왼팔 하나쯤은 괜찮겠지. 아예 잡아먹히는 것보단 낫잖아. 라는 생각은 합리화에 불과하다.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하더라도 호랑이의 요구를 계속 들어준 것은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실수였다. 동화에서 어머니는 호랑이에게 사지를 내어주고 몸뚱이라도 굴려서 집에 가려고 했다. 이는 자식에 대한 끔찍한 사랑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호랑이에게 아이들이 있는 집의 위치를 알려준 꼴이 되었다. 유혹에 빠진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사람까지 그 유혹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다면 어머니는 집으로 가지 말아야 했다. 그럼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을 이용하려면 상대방에게 늘 작은 것부터 부탁해야 하는 걸까? 그렇지는 않다. 심리학에는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과 반대 기법인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이 있다.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상대방이 나의 요구를 거절할 때 부탁한 사람 앞에서 문을 쾅 닫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문을 닫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뒤이은 작은 부탁을 상대적으로 잘 들어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기법을 연구한 사람은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심리 마케팅 학과 교수인 치알디니와 그의 동료들이다. 그들은 대학생들에게 2시간 동안 소년범들과 동물원을 구경해달라고 부탁했다. 다른 조건 없이 이런 부탁을 했을 때 대학생들이 수락한 확률은 겨우 16%였다. 그래서 실험자들은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을 활용해 부탁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저희는 소년원에서 자원봉사로 일해줄 대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면 매주 2시간씩 적어도 2년은 하셔야 합니다. 어때요? 관심 있나요? 이런 무리한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요청을 받은 대학생들은 모두 거절했다. 그러자 연구원들은 곧바로 다음처럼 부탁했다. 그럼 2시간 동안 소년범들과 함께 동물원 구경을 가줄 대학생들이 필요합니다. 어때요? 관심 있나요? 놀랍게도 부탁받은 대학생 중 50%가 이 부탁을 수락했다.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부탁할 때는 겨우 16%만이 허락했는데 말이다. 이는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으로 상대로부터 허락을 얻어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동화 햇님 달님에서도 만일 호랑이가 어머니를 처음부터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했다면 분명 어머니는 완강히 저항했을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면 왼팔이라도 주소 라고 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순순히 자신의 왼팔을 내어준 것일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설득 기법은 좀 단순해 보인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대부분 알면서도 당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월 2만 원씩 자선단체에 기부하라고 하면 선뜻 동의할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 의도는 좋지만 하며 난감해할 것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기 후원 동의서에 서명할 가능성은 커진다.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나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을 사용해보자.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위기에서 나를 구하고 싶다면 희소성의 법칙을 기억하라. 동화 햇님 달님에서 혹시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호랑이를 설득할 수 없었을까? 어머니가 아이고 저는 이대로 못 죽습니다. 집에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라며 감정에 호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호랑이는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뭐 어쩌라고? 너만 자식 있어? 나도 배고파서 우는 새끼들이 있어.
이 경우에는 차라리 저는 불량식품입니다. 전염병도 가지고 있어서 저를 먹으면 어떤 병이 옮기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호랑이의 식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낫다. 즉, 호랑이를 설득하려면 첫째로 호랑이의 배고픈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이를 활용해서 호랑이를 설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수와 양의 희귀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이 법칙을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곳은 바로 홈쇼핑이다. 특히 쇼 호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난다. 희소성 법칙의 또 다른 사례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책을 들 수 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으면 내 모든 책을 출간하지 말아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무소유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110만 5천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희소성의 법칙을 동화 햇님 달님에 적용해보자. 만약 호랑이가 먹은 떡이 엄청 맛있었다면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떡은 흔한 떡이 아니야. 오직 나만 만들 수 있는 떡이지. 그러니 내가 죽으면 앞으로 이 떡 맛을 영영 못 보게 될 테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굳이 가르지 말고 계속 기르는 게 현명하지 않겠니? 날 살려보내면 그 맛있는 떡 내가 계속 만들어주마. 살면서 동화처럼 누군가 내 사지를 가져가려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희소성의 법칙을 이용하면 위기에서 벗어나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읽어도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희소성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은 우리도 많이 당하죠. 오늘 이거밖에 안 남았다. 매진 직전. 뭐 수량 몇 개 남음. 10개. 이런 건 좀 조급해지잖아요. 할인도 하고 있는데 수량은 10개 남았대. 그러면 이거 뭔가 진짜 조금 빨리 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드는데 다음날 더 할인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뭐라고 했었죠? 문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했나요? 문틀에 발 들여놓기? 아, 문간에 발 들여놓기.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 이제 작은 것부터 부탁하는 거죠. 정말 쉬운 것부터.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야 되는데 나한테 혹시 버스 탈 돈이 필요한데 1,000원만 보내줄 수 있어? 보내주겠죠? 내가 다음에 이거에다가 간식 사준다 라고 해버리면 1,000원은 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빌려나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말 작은 것부터. 그리고 이거에 반대되는 기법이 면전에서 문 닫기. 면전에서 문 닫기 기법은 딱 반대. 정말 큰 것부터 요구하는 거죠. 친구한테 1,000원만 빌려줘봐 했던 게 아니라 친구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봐. 야, 지금 주식 대박인 거 있거든.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친구가 거절하겠죠. 근데 물론 100만 원만 빌려줘봐 했을 때 그냥 100만 원만 빌려줘봐 라고 하면은 어떠한 효과도 없이 그냥 무작정 거절을 당할 것 같은데 반대로 야 100만 원 빌려줘봐. 지금 이게 이러이러한 주식인데 이 주식이 지금 넣으면은 일주일 뒤에 딱 2배가 된대. 그러면은 거기에 30%를 널 떼줄게 라고 하면은 그래도 거절할 건데 그때는 조금은 혹한 상태겠죠. 거기서 이제 갑자기 오케이 그러면은 나 10만 원 너 10만 원 해볼게 어때? 라고 하면 이제 좀 말이 달라지겠죠. 갑자기 엄청난 고민을 하겠죠. 그래도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 와 그러면은 10,000원만 믿고 해보는 건 어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빌리려고 했던 돈이 사실 10,000원이었던 거예요. 야 이러면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저도 빌려줄 것 같아요. 뭔가 10,000원? 알았어? 한번 해보든가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여튼 설득의 기법 중에서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 그리고 면전에서 문 닫기 희소성의 법칙 이거를 한번 잘 활용해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고요. 생각보다 이 심리학이 이토록 재밌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이 이토록 재미있는 이유. 네, 읽다 보니 참 재밌어요. 네,
재밌고요. 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오늘도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비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정적이 있을 예정이니 독서나 혹은 따뜻한 차 한 잔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휴식을 취하길 바랍니다. 날씨도 흐린데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러면은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